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주말 휴일 동안 또다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요. 어린이와 청년들까지 시위 현장에 나와서 팬클럽 응원봉을 흔들고 K-팝을 부르면서 평화적으로 축제처럼 즐긴 시위 문화가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게 결코 즐겁지도 또 웃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요. 지금의 청년 세대들처럼 국가 위기와 사회 문제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K-팝의 나라, 우리 한국인들만이 가진 에너지인 것 같고요. 민주주의가 도전받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 하면서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도 잘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고요.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게 국민들의 건강관리인 것 같습니다. 12월 첫 주 내내 수면 부족이라는 키워드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장식을 했는데요. 연일 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몸도 마음도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에는 매서운 추위까지 찾아들고 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더욱더 힘을 내야 할 이번 한 주도 틈틈이 수면 보충 잘 하시고 체력 관리도 하셔서 모두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세계 최초의 치매약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이 탄핵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요즘 이곳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이면 난방 때문에 화재 위험이 더 높아지는 곳이고요. 최근엔 폭설 때문에 이곳의 붕괴 사고가 시설 피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온실의 일종인데요. 철제 구조물에 투명한 막을 씌웠고요. 안에 태양열을 가둬서 온도를 높이고 농작물이나 꽃을 생산하고 있죠. 이곳은 무엇일까요? 이곳 덕분에 제철 과일이나 제철 작물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먹을 수가 있죠. 쉽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기존 백신보다 안전하고 효과 좋은 식물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가축용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식물 바이러스를 이용해 가축용 백신을 대량 생산한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식물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가축용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 백신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식물 기반 백신은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을 이용해 만든 바이러스 유사 입자형 백신인데요. 기존에 살아있는 병원체를 약하게 만들어 이용하는 생백신보다는 안전하고 죽은 병원체를 이용한 백신인 사백신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미생물이나 달걀, 동물세포 등을 이용한 백신의 생산 체계보다 오염될 확률이 낮고 생산비도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기존 생산 체계보다 단백질 생산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전문 연구 분야라서 용어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마토 항아 입말린 바이러스 등 3종의 제미니 바이러스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주식물로는 담배 속 식물인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용어가 일단 좋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예. 결과가 밝혀졌다는 건가요? 우선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에 입혀서 녹색 형광 단백질을 생성하는 실험을 통해서 제미니 바이러스 유전자와 녹색 형광 단백질 유전자 조합이 녹색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단독으로 적용했을 때보다 단백질 함량이 7배나 증가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제미니 바이러스 유전자와 녹색 형광 단백질 유전자 조합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종결자를 이중 배치하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최대 24배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제 항상 어떤 어려운 글을 읽을 때 마지막 결론만 주의해서 보라고. 그 마지막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24배 증가했다. 이게 근데 단백질 함량만 많이 생산되면 되는 건가요? 이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이용해 콜레라 B 독소의 항원 단백질 발현 검증을 했는데요. 제미니 바이러스 유전자와 콜레라 B 독소와 같은 항원 단백질을 조합해 봤더니 콜레라 B 독소가 그램당 2.5mg이 생산이 됐습니다. 상당히 높은 농도로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능이 높은 식물 기반 백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효능이 좋은 백신이 대량 생산될 수 있다. 그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면 빨리 보급되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연구는 식물 바이러스를 안전하고 효율 높은 가축 질병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이익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식물에서 구제역이나 돼지 서코 바이러스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백신 생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발효 생햄,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 곰팡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산균을 개발했다고요. 네. 발효 생햄,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의 경우에 높은 습도와 긴 숙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해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가공품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모두 폐기 처분을 해야 돼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차에서 분리한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라타룸 G2 유산균을 발효 생햄에 적용해 본 결과 유해 곰팡이 성장 억제 효과가 탁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오늘 많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농작업 정보, 핵심 농작업 정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 고장 위험이 높아지는데 주의할 점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선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닦은 후에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는 오일이나 그리스 등을 발라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레버, 벨트 등은 풀어서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내 보관이 어려울 때는 햇볕이나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를 잘 덮어서 평지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라디에이터에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서 적정량을 채워 넣어 주시고요. 냉각수를 빼서 보관할 경우에는 배수마개를 열어놓은 채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이라고 반드시 적어 붙여주셔야겠습니다. 네, 내년 영농철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세계 최초의 치매 의약품이 드디어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 이거 한번 다룬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근데 그 약이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일라디오 방송 시작하고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요 얘기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약이 FDA 허가를 받은 게 작년 7월경이고요.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건데 이게 세계 최초의 치매약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지금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야 들어왔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죠. 이미 먹고 있는 분들. 네. 예, 예. 근데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건 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는 질병은 뭐 워낙 친숙하게들 알고 있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생기냐 아니면 어떻게 생기냐라는 건 좀 그만큼 친숙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치매는 뇌세포가 좀 여러 이유로 파괴가 된다든지 아니면 거의 퇴화를 해가지고 신경세포 간에 연결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이 뇌세포가 재기능을 못해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게요. 요렇게 비유를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릴 때 막 종이컵 양쪽에 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종이컵 전화기 하는 거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해봤죠. 그럼 한쪽에 대고 여보세요 하면 반대쪽에 되면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것처럼 신경세포도 이렇게 실 같은 걸 연결이 되어서 양쪽에 되는데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 신경세포 간의 연결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가 서로 전달이 안 되니까 뭔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고 뭐 둔해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치매약은 뭐냐면요. 이 뇌세포를 다시 되살려주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해보면 뭔가 조금 더 잘 들리지 않을까? 그 종이컵 두 개가 뇌세포고 네. 가운데 실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네. 종이컵은 모르겠고 일단 실을 튼튼하게 해보자. 네, 신경 전달 물질 좀 더 넣어주면 그래도 네. 조금 더 증폭이 잘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약해도 네네. 그렇게 해서 좀 증상을 조금 완화하는 정도의 그런 약물요법을 쓰고 있었던 게 현실인데 네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약은 실제로 이 그러니까 종이컵 그러니까 뇌세포가 퇴화되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그걸 처음으로 정말로 실현을 했던 약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악화되는 걸 막는 게 치료인데, 그러니까 완치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예. 이게 그 증상을 좀 조절해 주는 게 메인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치매는 똑같이 계속 악화되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치매의 진행 속도를 한 30% 정확하게는 27%로 나왔는데요. 임상시험에서는 네. 그래서 한 27% 정도 늦춰준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막지는 못하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진전인데 뭔가 이 정도도 효과가 좋은 건가? 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시는 잘 분들이 모르니까요. 아리송할 예, 분들이 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요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치매의 증상은 우리가 다들 좀 많이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환자로 치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돌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말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는 그런 치매 상태는 치매 진단을 받고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지 그 정도로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그래도 걸리네요. 네, 그래서 예. 내가 막 좀 깜빡깜빡하고 우리 엄마 아빠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검사 받더니 초기 치매다 하면은 나한테 한 10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27% 정도 늦춰준다는 말은 내가 10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유지가 되는 걸 이제 12년에서 13년으로 한 2, 3년 정도 늘려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참 도움이 되는 고마운 약인 거고 물론 이게 약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 아직 막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드셔본 분이 없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도 과연 27% 정도 늦춰줄 거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만 우선은 이런 약이라도 나온 게 정말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네. 가격은 근데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들어봐도 엄청 비쌀 것 같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게 참 친숙하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나라마다도 약값이 좀 다르고 미국에서 가장 약값이 비싼 축인데 일단 우리나라 들어온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년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약간만요? 네. 아직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있고 1년에 그 정도 드는데 뭐 2천만 원이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인데 왜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냐라고 하면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약을 투여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증상에 따라서 좀 늦춘다든지 간격을 좀 늘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1년에 쓰는 총 약의 수가 적으니까 비용이 조금 더 줄겠죠. 그래서 네네. 좀 늘리든지 아니면 간격을 좁히든지 이런 조정을 해서 대충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나라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한 이제 2,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말도 안 꼬박 되는 모아야 가격이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없는 거고 비싼 이유가 있긴 해요. 이게 바이오 의약품의 일종이라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주사로 맞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원가 자체가 비싸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치매 환자 수가 한 9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3천만 원씩 약값 쓴다라고 하면은 한 해에 27조 원 정도의 금액이 듭니다. 예, 예. 네,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국내 건강보험 전체 예산이 100조 원이니까 27조 원을 이제 그 약 하나에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뭐 아직 발표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심스러운 추측이긴 합니다.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엄청나게 고가 의약품들은 이제 지금은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보통 약을 먹으면 70%에서 80% 정도를 나라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환자가 내는 돈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걸 반대로 그러니까 환자가 내는 돈이 한 7, 80% 되고 나라에서 한 20, 30% 정도 보조를 해주는 좀 이런 식으로라도 좀 아마도 건강보험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뭐, 추측입니다. 네, 추측입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는 이게 마냥 모든 치매 환자에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치매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게 일단 먼저 치매가 하나 아닌가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하니까 다 같은 치매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치매도 종류가 좀 나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하는 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요것도 아마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많이 거예요. 들어봤죠, 근데 그거는. 그냥 치매라고 하지 굳이 알츠하이머라고 안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이긴 한데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로 치매라는 게 뇌세포가 퇴화하거나 약간 좀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신경 연결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뇌세포가 죽는 이유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 일어나는 노화와 퇴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만성질환 가진 청취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이런 것들 뭐 관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허투루 들으시는 경우가 많죠. 에이 뭐 그거 어때 하면서 고혈압은 뭐 현대인들이 그냥 가져가는 질병 네, 거의.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근데 이거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가요. 혈관 건강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에도 혈관이 있죠. 왜냐면 뇌세포 설마. 혈관. 그래서 뇌혈관이 이제 터진다거나 막히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뇌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 뇌세포들이 죽게 됩니다. 세상에. 예. 그러면 뇌세포가 어쨌든 죽으면 결국은 신경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치매들을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건 또 처음 잘 못 들어봤네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많지 않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거의 이 정도면 뭔가 좀 불운한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생기는 치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해서 뇌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치료할 방법이 없죠. 뇌혈관성 치매는 네, 이미 혈관성 뇌세포가 치매는. 죽은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정말로 이제 노년성,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에만 이 약을 쓸 수 있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만성질환 관리를 안 해서 생기는 질병은 사실 개인의 탓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 좀 내가 관리를 잘 부실하게 했던 책임이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만드는 치매도 있습니다. 네. 네, 나쁜 행동을 해서 건강에 나쁜 행동을 직접적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치매도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안 떠오릅니다. 술, 담배. 네, 그런데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치매도 있거든요. 알코올성 치매. 네, 알코올성 치매라고 많이 이건 들어보셨을 들어봤죠. 건데, 네.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치매랑 비슷하면서도 좀 결과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코올이 주로 공격하는 부위가 뇌에서 이제 이마 쪽에 있는 걸 전두엽이라고 하고 이제 옆에 옆통수에 있는 거를 측두엽이라고 하는데 알코올이 전두엽과 측두엽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둘 다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전두엽은 사람의 충동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 막 떼쓰고 막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하는 게 전두엽에서 충동 억제를 하는 게 기능이 아직 잘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줄어드니까 네. 아 조금만 더 잘래 해도 이제 라디오로 나오고 아침에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게 전두엽의 기능이고 측두엽은 사람의 감정을 좀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는데 여기 두 군데가 망가지다 보면은 성인이 된 이후에 또 기능을 못 하니까 좀 자기가 무례한 행동을 굉장히 충동적으로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반사회적인 언행 그러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감각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니까 또 자기 중심적인 행동에서 피해를 주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노년이 되면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랑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겹친다. 특히나 또 노년 남성분들 또 특정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노년 남성분들이 보통 술 반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제 매일 술 불쾌하게 드시고 네. 그다음에 취하게 마시고 자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 스스로도 기분이 잘 통제가 안 되고 막무가내로 좀 이상한 기행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다행히 떠올렸던 거는 제가 친했던 누나였거든요. 아, 예, 되게 비슷하네요. 네. 예. 노년이 되면 그렇게 더 심해지니까 위험한 상황인 거고.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성인도 그런데 나이 먹으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쵸. 예. 내가 젊을 때 이 정도 먹어도 괜찮아. 근데 나이 먹고는 정말 조심해져야 되는 거고.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알코올성 치매의 증상을 보이는 그런 노인분들이 막 가정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에서도 홧김에 좀 이상한 짓을 저지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가적으로도 민폐가 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큰일 나죠. 상상만 해도 큰일인데 이게 실제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있었어요? 일입니다. 네. 러시아 첫 대통령이 이제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분이 소련 해체된 다음에 처음 대통령을 맡아서 국정운영을 했는데 기억납니다. 이렇게 키 큰 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을 제대로 안 돌보고 맨날 술만 먹다 보니까 환율이 막 폭등하고 경제도 역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아일랜드에 외교 행사차 방문했을 때는 이제 기내에서 술을 계속 마셔가지고 이제 만취해서 내리면 정말 외교 결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공항에 착륙을 못하고 술 깰 때까지 비행기가 상공 계속 돌았대요. 세상에. 그러다가 내려서 술 깨고 내린 정도도 있을 정도로 참 이런 주정뱅이 지도자 밑에서 있던 국민들만 정말 불쌍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오늘 치매 약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전반적인 건강 얘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은 뇌를 말씀 듣다 보니까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치매 예방한다고 이런 거 기억나요? 두뇌 훈련하는 거 막 이렇게 뭐 일부러 막 그 똑똑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여러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좀 예방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그런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도 맞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인지훈련이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인지훈련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보건소에서도 뭐 숫자말 풀이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할머님들끼리 같이 이제 노름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재미삼아 치는 고스톱 같은 이런 점수 계산하는 것도 하고 하는데 우선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혈관성 치매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른 것들과 똑같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라서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는 혈압 때문에 그런 거 설명드렸는데 당뇨병이 있으면 역시나 또 그런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진짜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 약 잘 드시면서 혈당 너무 높아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뇌 기능 생각하면 뇌니까 머리를 쓴다 해서 그런 인지훈련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뇌에서 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하는 것도 그게 거꾸로 뇌의 활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몸도 내가 쓰는 거고 머리도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머리 운동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몸을 계속 움직이는 그런 훈련들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뇌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병행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예방요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내 개인의 노력으로는 안 되면 결국은 이런 약을 쓰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지금 이 약이 개발되고 출시됐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약들이 계속 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주사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병원 가서 맞는 주사로 혈관에 맞는 건데 자가 주사, 당뇨병 인슐린 같이 이제 네네. 펜으로 된 걸 직접 맞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관리되는 영역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 국내에 들어온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간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취약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지금은요 여기저기서 이 돈 새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이 경제에 대한 걱정거리들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출장을 가셨다 왔잖아요. 갔다 그쵸? 왔어요. 예. 좀 길게 갔다 왔죠. 한 10박 11일? 10박 12일 갔다 왔어요. 예. 예, 갔다 왔더니 예. 굉장히 어수선한 대한민국으로 아직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으면 안 됩니다. 큰일 경제 납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 어수선한 상황, 예. 이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예. 내용인가요? 일단 환율 관련된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네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19.2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거 주간 거래입니다. 네. 그 근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간 야간 거래도 하고 예. 주간 거래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야간에 사는 거죠. 해외 투자자들은. 예예. 근데 주간 거래에서 1,420원대까지 환율이 오른 게 2년 1개월 만이에요. 그리고 야간 거래 같은 경우는 6일 밤 금요일 밤 11시 50분 기준으로 1,424원. 더 비싸네요. 예. 이게 2022년 10월 그때 레고랜드 사태라고 해가지고 그 자금 시장에 금융 시장에 돈이 한번 막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 미국 대선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 계엄이랑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혹시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변했나요? 이 원화 가치만 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건 맞는 말씀이긴 그래요? 한데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원화가 달러 가치에 비해서 1.86%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죠, 이거. 예, 예. 뭐 떨어진 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위안화 마이너스 0.36%, 호주 달러 마이너스 1.32% 정도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호주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원화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요. 오히려 엔화와 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12월 3일이었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환율이 1,442원까지 뛰었었거든요. 와, 이게 환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거래, 야간 거래가 모두 있다 보니까 그러면 24시간 내내 하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 예. 그래서 뭐 금융밤 없는 분들은 오버나잇이라는 표현을 하게 합니다. 뭐 밤을 넘어서까지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식인 뜻인데 그래서 가격에 이제 지정학적인 위험, 정치적인 위험이 오롯이 반영된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12월 3일 그 계엄 선포했던 날 하루의 변동폭은 5년여 만에 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환율이 오른다는 게 이제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안 좋은 그러면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우리 경제에. 일단은 환율 1,400원대가 얼마나
전례 없는 상황인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1,400원대 환율은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렸던 레고랜드 사태 2022년 이렇게 세 차례밖에 없었어요. 아, 이 정도로 치솟은 게. 예, 흔치 않은 움직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1,400원대 환율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게 진짜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를 잡으면 많은 경제 주체들이 타격을 입게 돼요.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체감할 수 있어요. 안 되는데요. 아, 큰일 나요. 예. 일단은 한국에서 생산을 못하는 상품이나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고 당장 주유소 기름값이 8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입되는 것들이 오른다. 예. 그래서 보아하니 연초 이후에 커피 원두 수입 가격이 35% 그리고 수입 소고기 가격이 24%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장 보시다가 힘드시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같은 환율 수준이 유지된다면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오르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돼요.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로 낮췄군요. 예, 한 번 더 예. 낮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수가 너무 안 좋고 대출 못 갚는 취약계층 분들 많으니 금리 낮춰서 경기 진작하자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한 건데 이렇게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면 정부가 생각했던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물가 안정이 흔들릴 수 있겠죠. 여기에 또 증시 이야기 덧붙여 보겠습니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외국인들이 예. 금융주를 주식 중에 금융주를 예. 7천억 원어치나 팔아치웠다고요. 예, 여기서 일단 금융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지주, 금융지주. 뭐 보험 같은 것을 다 통칭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당연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다 떨어졌고 네. 세부 종목을 보면 이제 금융지주 주가들이 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KB금융, 이게 KB국민은행, 우리나라 1등 국민은행 갖고 있는 회사인데 목요일 하루에만 10.06%가 더 떨어졌어요. 주가가요. 예, 10%. 예. 예, 이게 KB금융 시가총액이 33조거든요. 이게 코스피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덩치예요. 예. 근데 이게 10%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6조 원이 날아갔어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사실 전 고민하다가 코스피 레버리지를 살까 고민하다가 이걸 보고 안 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6조가 얼마나 큰 거냐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드라마 미생의 그 실제 회사로 알려진 회사고 네네. 그리고 S-오일, 아모레 퍼시픽이 시가총액이 6조예요. 굉장히 큰. 예, 그러니까 KB금융이 엄청 큰 회사다. 예. 근데 이제 엄청나게 하루 만에 예. 회사 하나가 날아갈 정도의 돈이 날아갔다 이 정도잖아요. 예. 근데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 금융주의 하락폭이 큰 겁니까 예. 이게? 이게 정부가 1월 달에 조금 이름이 복잡한데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들어본 것 같아요. 이라는 뉴스에서 건 막 밸류업 엄청 많이 회자되긴 했잖아요. 네. 여기서 밸류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업 가치를 높인다, 가치를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이제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사실 좀 배당도 조금 적게 하고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를 베푸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작정하고 해보자.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유치해가지고 고질적인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벗어나 보자라고 해서 1월달에 출발했던 거였어요. 정부 정책으로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런 금융지주들, KB, 신한, 하나, 우리 같은 금융지주를 오랫동안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서 주주환원 정책 활발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순차적으로 이행을 하니까 금융지주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직후였던 시점이 1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KB금융 주가가 48,900원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10% 하락한 직후에도 85,3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연초 대비 2배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진해온 정부 정책이 잘 안 될 거다.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고 되게 밀고 있었는데 예.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제 그게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경제부처의 수장들이 예. 그 외신과 인터뷰를 연달아서 했다고요. 예, 이게 최상희 부총리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블룸버그랑 파이낸셜 타임스랑 연달아 인터뷰를 했어요. 5일, 6일 걸쳐서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이분들이? 간단 명료한 이야기였어요. 네, 네. 제가 경제부처 수장이었어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비상계엄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달러 환율 치솟고 증시에서 외국인들 나가니까 부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이야기를 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복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까지 직접 했어요. 아무래도 금융주 중심으로 주가 떨어지니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창용 총재는 또 뭐라고 했나요? 이 총재는 오히려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할 때 네.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는 내부 요인보다 외부 요인이 더 큰 한국의 불확실성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고율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의 빠른 수출 경쟁력 상승 요 두 가지를 한국의 향후 수출 전망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수출 위주로 조금 벌어먹고 사는 국가가다 보니까 네네. 이 점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탄핵은 이미 2차례 겪은 바 있으니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변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이 경제 수장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될지. 예. 그 이번 사태가 정말 금융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이 이분들이 말하듯 예. 제한적일까요? 저도 일단 국민으로서 이미 충격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미 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정확한 것 같고요. 네. 저도 국민으로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제한적이길 바래요. 다만 주말 사이에 그 탄핵 표결 무산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이 과정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 환율 시장 열리고 증시 열린 다음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섭네요. 예. 예, 조금 결코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예. 당장 7일 날 주말에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대형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불발로 인해서 오늘 월요일 원화 가치가 급락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탄핵마저 불발된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 이 같은 우려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경제 성장률 따질 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GDP 성장률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국은행이 7월부터 9월 사이 석 달간의 성장률이 0.1%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2분기에 마이너스 0.2%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는데 결코 좋은 수치라 볼 수는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이 예. 대부분 다 안 좋은 얘기인데 경제의 충격파, 안 좋은 충격파가 더 커지지 않도록 사태가 빨리 잘 수습돼야겠습니다. 돈 벌어주는 뉴스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비닐하우스 온실이었습니다. 두 개 다 정답 처리합니다. 7070님, 4463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횡성에서 사과 농사하고 있는 5105님도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저희가 감사드리고 3763님도 굉장히 천평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하고 계신다고.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짧게나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있는 월요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전국의 많은 관광지들이 열린 관광지로 바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을 비롯해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열린 관광지로 가는 교통편은 한정적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 되려면 목적지로 향하는 길도 열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집 밖으로 나선 순간부터 발길 닿는 모든 곳이 열린 관광지가 되길 기대합니다.